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20일 한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스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 자,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뭐 어떻게 모이셨습니까? 그냥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안 모였어요? 네. 일단 이번 명절 때에도 그때 가족들이랑 만나지 못하신 이야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개인 집집마다 뭐 제사를 드렸다, 차례를 드렸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던데, 오랜만에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굉장히 반가운 일이다라는 거를 느끼고 있어요, 요새. 거리 제한이 약간 완화가 돼서 저희도 교육장에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게 됐거든요. 과거에는 카메라하고 저만 있었는데, 지금은 한 5분? 이렇게 앉아서 하다 보니까, 물론 뭐 예전에 비해서는 턱없이 작지만, 그것도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요새 근데 뭐 해외에서 백신 맞기 시작한 나라들은 네. 이제 감염자 숫자가 급감하고 있대요. 그래요? 네, 좀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 맞고 그러면 다시 또 정상화되는 모습 보이면서 하반기에는 좀 이제 오프라인의 즐거움을 좀 이제 느끼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 그날이. 네. 네네. 지난 영상 때 수장님이 그 사이다 발언을 하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그냥 뜨겁더라고요. 속 그래요? 시원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던데. 오늘도 사이다 발언 있습니까?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은 아니고 열받아서 한 말인데. 근데 오늘도 뭐 꼽아놓은 내용들이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좀 자제해야겠어. 자제해야겠어요? 자꾸 이런 거 꼽지 마. 뉴스픽을, 네. 정윤 교수께서 하시니까. 네. 자꾸 그리고 이제 의도해가지고 콕콕 찔러서 끄집어내려고 물어보시는 거 아니야? 전혀 그런 거 아니고. 네. 제가 뉴스를 픽하는 기준은 일단 시청자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보시는 그런 기사들을 중심으로 픽을 하는 건데, 이제 다들 답답하니까. 답답해. 2번 읽고, 3번 읽고 하시는 거겠죠. 무슨 계획주의 국가야, 뭐, 하는 것들이 지금 다 보면. 네. 중국 쫓아가는 게, 중국을 못 닮아서 안달이 난 것 같아. 다, 뭐, 국가가 나서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잘 하지도 못하면서. 그럼 오늘도 시원한 사이다 발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진행해 볼까요? 자, 사유재산 침해냐, 공공의 이익이냐, 변창흠표 토지 수용 관련해서 뜨거운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83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이사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용산구 쪽방촌 수용 등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 또 정부는 정당한 보상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얘기가 극심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 대책은요, 정부의 표현대로 새로운 모델인 건 맞습니다. 지금까지 정비사업에 공공이 개입해 관리자 역할을 하려는 시도는 많았지만 이번 대책은 그 차원이 다른데요. 공공이 민간의 땅을 수용해서 땅 수용권을 갖고 소유권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은 정부의 기존 틀을 깨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다른 법 근거를 가지고 오고요. 거기다 또 기존 법도 많이 개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공주택 특별법을 토대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같은 것을 개발하겠다라는 건데, 과거에는 외곽의 신도시 개발에 쓰던 법을 갑자기 도심으로 끌고 들어왔다라는 것에 큰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크게 2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공이 땅 소유권을 갖는다라는 얘기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공공 입장에서는 법에 기초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소유권을 수용하는 것이고, 토지주는 소유권이 헐값에 넘어간다라고 반발하고 있고요. 또 공특법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미개발 지역에 적용해온 터라 큰 문제가 없었지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의 금싸라기 땅 개발에도 이와 같은 수용에 관련된 법을 적용할 계획이라서 논쟁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정비사업 관련해서도 과거에는 3분의 2 동의 절차를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도 얘기가 많은데요. 2번째 얘기는 수용권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또 땅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 도정법을 개정한다는 얘기, 또 모든 수용 절차에는 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만 사실 기존 정비사업은 4분의 3의 동의율이 필요했었다는 거, 동의율을 낮춰서 수용하겠다는 내용들이 계속 사유재산 침해의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반응도 싸늘한데요. 토지주는 땅의 미래 개발 이익까지 바라보지만 공공수용자는 개발 이익은 배제하고 현재 가치로 배상하기 때문에 토지주 입장에서 보면 정당한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없다라고 갈등의 씨앗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극심한 분쟁의 시작, 그리고 편가르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은 과연 가능할 것인지, 이런 방법밖에 취할 게 없었는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잖아요. 이거 칼부림 난다고. 이거 칼부림 나요, 실제로. 뭐 정부는 불을 지펴놓고 이들끼리 칼부림해라, 뭐 거의 그런 식으로 방조하는 그런 정책일 수밖에 없어요.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여기 여러 가지를 섞어서 얘기를 해주셔서 시청자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잘 좀 풀어주세요. 영등포 네. 쪽방촌, 그 다음에 동자동, 용산의 서울역 앞에 동자동 쪽방촌, 역 앞에 금싸라기 땅들이에요. 여기 사업하는 방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거예요. 여기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그냥 국가가 나서서 여기 수용할래? 라고 수용하면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주들의 의견을 공청회 수준으로 의견을 잠깐 듣긴 듣는데 그게 다야. 그리고 그냥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용하고 날짜 기준 해가지고 그날 거기에 살았던 소유자 땅 같은 경우는 이 지어진 아파트 입주권 정도 준다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땅 갖고 넌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뺏는 거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도시 지을 때 주주들한테 뭐 언제 동의 구하고 신도시 졌냐. 내놓으라고 하면, 국가가 땅을 내놓으라고 하면 내놔야지. 이제 이런 마음으로 출발했던 게 서울의 알짜, 역 주변의 알짜, 금싸라기 땅에도 이제 시작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려하는 건 그거죠. 지금은 두 곳이지만 두 곳이겠어요?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지. 그리고 서울의 역세권에 커다란 영등포역이라고 하는, 용산역이라고 하는 역세권 옆에 있는 알짜 땅 물고 했는데,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라고 이 짓 하지 못해요? 하라면 하는 거지. 공공이 필요해서 땅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 법을 이용해서 여기에 이러한 이유로 임대주택들 확보하고 하기 위해서 공공이 요구한다, 땅 내놔라, 이걸로 해서 하면 뺏길 수 있다는 지금 이제 위험성이 바로 내 눈앞에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당장 이제 이 소유주들이 이제 이 사실들을 알고 나서 이 지역에서 재개발 추진했던 분들 이제 막 절대 반대한다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나는 상황이고, 정부는 뭐 문제가 없다, 이거는 법에 정해진 방식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보상은 해줄 거니까, 정당한 보상이란 표현하지만 그 말하는 아저씨 당신 땅이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국가가 권력을 이용해서 사유재산을 뺏는 거나 다름없는 짓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흔히 이제 제가 지금 이제 497 세대예요. 그러니까 40대, 90년대 학번, 70년대 생이거든요. 근데 저 학교 다니기에 앞서서 전대협이니 뭐 이제 이런 시대, 소위 말하는 옛날 386 지금 586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운동하셨던 사회주의자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사회의 중추잖아요. 이제 권력을 쥔 거예요. 올라가서 지금 뭐 변창훈 장관도 그렇고 제일 위에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고 정책을 만들고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 시절에 꿈꿨던 사회주의를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유재산, 그러니까 이제까지 지켜왔었던 사유재산 가치를 되게 붕괴시키는 그런 행동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런 어떤 걸 하는 것 자체가 화가 나죠. 그러니까 이런 발상,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 법에서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런 분위기를 뭐 이게 뭐가 문제냐, 내가 꿈꿔왔던 공급 정책은 이런 거다, 공공이 나서서 개인의 땅들을 수용해가지고 국가 공익을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게 필요로 했던 거다라고 하면서 막 지금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거잖아요.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죠. 야, 이게 주택 정책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더니 결과적으로는 불과 3, 4년 만에 여기까지 왔구나. 개인의 사유재산 땅들 그냥 동의도 없이 뺏어갈 수 있는 이런 거를 서울의 도심지 핵심 지역에서도 뭐 하면서도 전혀 뭐 이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다. 작년에 저는 영등포 쪽방촌 볼 때 믿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 이걸 더 확대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와, 이거는 박정희보다 더한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생각이 사실은 이제 첫 번째로 들었고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 사업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셨던 부분들은 뭐냐면, 이제까지는 재개발 사업은 원래 공공이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공공이 해야 되는 사업을 민간한테 위탁해서 해왔거든요. 니들이 원래 지역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길도 좁고 주거 환경이 열악해서 이 주거 환경 열악한 거 개선을 해야 되는데 네가 살고 있는 동네에 집도 낡았으니까 집 고치면서 그런 주거 환경 개선도 해라. 그럼 사업 시행자를 니들을 줄게. 니들이 행정청에 위치해서 해라. 이게 원래 재개발 사업인데 지금 이제 하겠다는 건 뭐냐면 이제까지는 니들한테 그런 걸 하라고 줬는데 민간이 재개발 사업을 하라고 일단 일부 기능을 넘겨줬는데 우리가 그냥 직접 할란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스탠스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이라는 거는 뭐 법 개정 필요 없이요. 원래 지금 도시밀주거환경 정비법에 있어요. 그 내용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뭐 일부 이제 조금 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추가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이 이제까지 흔치 않았어요. 맞아요. 흔치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공공이 꼭 나서서 결국은 이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재개발 사업을 모두가 다 바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재개발 구역 안에 굉장히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맞아요. 누구는 재개발을 통해서 새 아파트를 받는 걸 희망하지만 누구는 그냥 그대로 사는 걸 희망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주로 이제 희망하는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는 좀 좋은 집이나 좋은 건물이나 또 대지주들 이런 분들이 주로 반대를 하긴 하지만 이런 이해관계가 갈리는데 근데 어쨌거나 그 지역을 전체를 개발하려면 그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땅이 필요하니까 동의 요건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찬성하는 사람이 일부 더 많으면 반대하는 사람의 땅을 뺏어서라도 해라. 왜냐하면 이 지역은 재개발을 해서 좀 좋은 주택으로 또는 지역을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제도가 만들어진 건데 이게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재건축도 마찬가지지만 원래 5분의 4, 80% 이상이 동의를 해야 나머지 20%가 반대를 해도 그 사람의 땅을 재건축 같은 경우는 매도 청구 소송을 통해서 뺏어오거나 청구를 해서 팔게끔 하거나 아니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수용해서 갖고 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었던 건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4분의 3, 이 5분의 4라고 하는 기준이 너무 높아서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완화를 해서 75%, 4분의 3까지 낮춰놓은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4분의 3이 동의를 하면 4분의 1이 반대를 해도 무조건 뺏어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사유재산권을 굉장히 침해하는 요소가 많죠.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퍼센트라고 하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원치 않은 사람이 재산을 뺏기게 되는 거니까 이 사회가 이제까지 추구해왔던 가치관에 반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조심조심해서 써야 되는데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은 이 기준이 3분의 2 그러니까 66.7%만 토지주들이 동의를 해도 나머지 반대하는 3분의 1을 뺏어 갈 수 있게끔 공공이 하니까 좀 더 공공성이 있다고 본 거죠. 완화되어 있기도 하고요. 일부 사업 방식 같은 경우는 과반만 동의를 하더라도 나머지 과반이 하는 사람 땅을 반대하는 것을 뺏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도 자체가 지금. 이제 지금 그걸 이용해가지고 결국은 땅을 막 뺏겠다는 그런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럼 이제까지는 왜 이렇게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을 안 해왔었냐. 당연히 반대가 심하고 야 그렇게 땅 뺏겨서 니들이 공공이 땅 뺏어가서 할 거였으면 하지 말자. 그리고 민간이 우리가 결국 땅 주인들이 사업 추진 주체가 돼서 하는 거랑은 그거는 우리가 주체가 돼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결국 내 집 헐고 내 집 짓는 걸 우리가 하는 건데 지금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내 땅을 국가한테 주고 니들이 좀 집을 져서 우리한테 줘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내 땅을 내놓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맞닥뜨려지게 되면 당연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죠. 나는 애초에 재개발 싫었는데 국가가 와가지고 좀 더 낮은 동의율로 내 땅을 뺏어갈 수 있게 되었네라고 하면 이분들 입장에서 엄청 공포감이 생기는 거고, 야, 내가 진짜 그지 같은 동네에서, 그러니까 그지 같은 표현이 열악하다는 얘기예요. 재개발은 열악한 동네에서만 가능하니까, 그지 같은 동네에서 좁은 집에 이렇게 있었는데 어쨌거나 재개발할 수 있는 동아줄이 내려왔네. 무조건 게다가 공공이 한다고 하니까 동의율도 낮아졌네. 이번
기회에 무조건 재개발해서 아파트로 이 낡은 썩어가는 이 집을 바꿔야지. 흔히 요새 썩빌 투자라 그래요. 썩은 빌라 그거 썩빌 사러 다닌다고 지금 그 투자자들이 부르는데 이 썩빌을 아파트로 바꿔야겠네. 이제 이 사람들 간에는 어마어마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전 같았으면 그럼 동네가 그러니까 이 동네 안에서도 그런 지주들, 재개발 사업에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뭉쳐 있으면 이 동의 요건에 허들이 있으니까 절대 우리가 30%가 뭉쳐 있으면 절대 여긴 조합 설립이 안 되니까 재개발이 더 갈 수 없을 거야. 그런 안심한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이게 50% 또는 66.7%로 동의 요건이 낮아지게 되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재개발을 반대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공포감이 엄청 커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재개발 동의해주세요라고 얘기를 이제 이 재개발을 하자, 그러니까 조합 설립을 하자거나 또는 이제 이 지금 공공한테 공공이 하게 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땅을 넘겨줘야 되는 거니까 사업 시행자를 LH나 SH 같은 공기업으로 정하자라고 하는 이제 동의를 위한 서류를 받겠죠. 이거 받으러 다니는 사람한테 이제 린치가 발생하거나 물리적으로 충돌이 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그거 되는 순간 내 땅 다 뺏기는 거니까. 그래서 심각한 갈등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뭐 이거를 사람들이 원하니까 좀 되게 쉽게 생각하고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느긋하게 생각하고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큰 갈등이 발생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 반응들, 이제 이런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을 갈 거냐 말 거냐. 이거는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강남의 재건축이나 좀 괜찮은 입지의 재건축들 같은 경우는 자존심이 있지. 이제 이런 방식은 별로 그렇게 안 할 것 같고, 민간이 할 수 있는 재건축 방식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 재개발 밖에 가능성이 없는 이런 낙후된 주거 지역에 이런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 갈등이 좀 앞으로도 불씨가 굉장히 많이 남아서 좀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도정법 얘기를 잠깐 주셨는데, 뭐, 결국은 요약해보면 이런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분의 1의 반대와 3분의 2의 찬성 간의 대립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한편으로 보면 이런 생각,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저도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시는 분들을 뵀는데요. 신도시 개발할 때 수용하는 건 되는데 왜 도심지에서 수용하는 건 안 되는 거냐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수용 방식을 이용한다라는 것은 똑같잖아요. 근데 왜 거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는 걸까요? 그거는 질문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지. 아니, 비어있는 개발 제한 구역에 빈 땅들 말 그대로 개발하지 말라고 묶어놨던 땅들, 옛날 몇십 년 전부터 묶어놨던 땅을 수용하는 거랑 지금 내가 사용 수익하고 살고 있는 도심지 안에 이 말 그대로 내가 나의 거쳐 살고 있는 나의 자산인데 이거 뺏어가는 거랑은 다른 문제죠. 그거 같은 급에서 생각하면 어떡해요. 네. 개발 제한 구역은 어차피 개발이 제한돼 있어 내가 갖고 있지만 재산권 행사는 하지만 사용 수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의 땅이었던 거잖아요. 묶어놨던 땅을 수용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거랑은 별개의 문제죠. 예. 이건 지금 도심지 안에 이 땅들은 현재 정해져 있는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서 내가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고 사용 수익도 할 수 있고 제한이 없는 그런 땅들, 그걸 뺏어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걸 두 개를 같은 급에서 생각을 해요. 예. 수용이 적용되는 지역이 어떤 데보다는 지금 적용되는 지역이 도심지 안에서는 이런 걸 할 생각을 말아야 돼요.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서 조심조심해서 해야죠. 이걸 보면 우리나라의 제도 자체가 얼마나 공권력이 세게 무시무시하게 작동하게끔 이 디자인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공공이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민간이 하는 것보다 동의율 요건을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공공이 그렇죠. 하니까 동의율이 더 낮아. 차라리 공공이 하면은 그만큼 주민들의 반대가 더 많이 목소리가 반대로 동의율 90% 나오고 또는 100%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반대로? 그래야 공공이 나가서 나라를 뺏어가는 건데, 국가가 하는 거면 뭐 수령님이 하는 거니까 위대한 거야? 말도 안 되지.
자, 지금 첫 번째 이야기 나눠봤던 것처럼 이사 대책 이후에 지금 사유재산 침해 관련된 얘기들이 굉장히 뜨겁게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매듭이 좀 돼야 될 텐데 시작 초기부터 법 개정이 되기 전부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극심하게 지금 분쟁이 시작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갈등이 주장되고 있는 상황이라 아무튼 조속하게 원만하게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볼게요. 이거 만드신 분들이 네 땅이 그 안에 포함돼서 그냥 돈 받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고 그렇지. 법을 만들거나 법을 집행하려고 하세요. 얼마나 피눈물 나고 억울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진짜 그러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볼게요. 말 많던 공공재개발 용적률이 결국 법정 상한 120%로 가닥 잡았다라는 얘기가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서울시는 상한의 120% 도달이 목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업성 따지던 공공재개발 속도의 전망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에 관련된 이해관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서울은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의 용적률이 정부의 기존 발표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간 공공재개발 혜택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서 재검토까지 고려했던 주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이냐 라는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왔는데요. 거기에 따라 서울 18일 서울시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흑석 2구역과 봉천 13구역 등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0%로 정할 방침이다 라고 했고, 거기에 따라서 상한 용적률이 500%인 준주거 지역은 600%로 상향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는데요. 정작 나오고 나니까 기대에 못 미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시범사업 후보지 예상 용적률이 주민의 기대보다 터무니없이 낮았다는 것이었는데요. 당시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봉천 13구역은 전체가 준주거 지역인데도 공공재개발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용적률이 40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흑석 2구역도 대부분이 준주거 지역인데 용적률을 450%밖에 받지 못했다는 게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주거 지역은 600%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450%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못 미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주민들은 용적률 상향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가 제시한 용적률만으로는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재개발 취소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요, 정확한 수치나 건축계획이 나와봐야 법정 상한의 120%에 도달할 수 있을지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최대한 용적률을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해요. 이 목표라는 게 참 애매한 게 일단은 600%는 아니라는 거죠. 거기까지 달려가겠다는 뜻이겠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한국부동산연구원이 최대 용적률을 기준으로 공공재개발 예상 분담금을 계산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계산이 안 끝났다는 얘기네요. 네. 자, LH 등 공기업들은 우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다음 달 중에 개략적인 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공공재건축도 이런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서울시는요, 공공재건축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라고 발표했대요. 지난달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신청한 아파트 단지 7곳에 사전 컨설팅 결과 자료를 배포했는데 조합들 반응이 긍정적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시 관계자는요, 아직 LH와 SH로부터 공공재건축 도시규제 완화 관련 추가로 들은 거는 없지만 조합 집행부가 호의적으로 반응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실제 다른 기사들을 찾아보면 공공재건축 시장, 실제 시장은요, 전부 다 반대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내 땅을 일단 넘기라고 136명 전원 공공재건축에 반대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공공으로 이전했을 때의 리스크에다가 인센티브도 적어서 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률 산정 기준도 제시되지가 않아서요. 정부와 LH가 민간 재개발 추진 시 수익률을 멋대로 후려치기 한 뒤에 10에서 30%포인트 더 주겠다는 식으로 생생만들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믿을 수 없는 정책이다 라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재개발 굉장히 뜨거운 카드로 꺼내 들었었는데 시작부터 삐그덕 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공에 개입하면 사업성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이 드는 내용인데요. 이거 진짜 용적률 이렇게 풀어주고 정말 좋은 사업 개발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 120%라고 하는 내용은 이 공급대책 얘기할 때부터 애초에 처음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더 풀어준다는 얘기가 원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공재개발이라는 얘기를 작년에 5월달, 6월달에 꺼내면서 나왔던 게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라고 하는 용도 지구를 별도로 신설해서 주택법 안에 넣고 이제 그 지역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가 지정이 되면 기존의 국토이용법,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적률보다 1.2배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 근거에 따라서 지금 가능한 용적률을 이렇게 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청했던 곳들은 에이 설마 더 해주지 않겠냐 기대했는데 그것만 못하다라고 하니까 에이 정말 그거밖에 더 안 해줄 거야? 그리고 분양가도 이런 식으로 뭐 잘라서 싸게 분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별로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소유하는 그런 조합들, 신청한, 선정된 곳들 중에서도 나오는 것 같고, 뭐 사례에서 지금 흑석 2구역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봤던 기사에서는 추진위원장께서 되게 이거는 실제 너무 메리트가 없다. 그래서 주민들도 별로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것 같다. 이제 뭐 그런 목소리가 기사에 나온 적도 있어요. 뭐 실제 가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지금 120%는 일단 그렇게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 선으로 하겠다는 거니까 그걸 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주민들도 따져봐야죠. 어떤 게 더 유리할지. 근데 요번에 그 8곳 선정된, 일단 선정된 시범 사업 후보지들 같은 경우 보면 아예 됐다고 하더라도 추진이 어려울 것 같은 주민 동의를 받기 힘들 것 같은 그런 사업장들은 나가리 될 거라고 보고요. 애초에 재개발이 적당하지 않은 되게 그 상가라든가 이런 게 많은 지역들, 동의가 나오기 힘든 지역 같은 경우는 아마 추진이 어려울 것 같고, 추진 열망이 되게 많은 일부 구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공공재개발로 가게 되면 3분의 2 동의 또는 심지어는 과반 동의만으로도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할 수 있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절반이면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땅 뺏기는 이런 이제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런 지주들이 위기감 느낄 거거든요. 근데 공공한테 땅을 넘기게 되면 땅도 수용당해서 뺏기게 되지만 사업 시행자를 넘기게 되면 땅도 뺏기게 되지만 그렇게 좋은 모델이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까지는 내가 이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민간 방식, 그러니까 이 공공한테 땅을 넘겨서 공공이 시행자가 되는 재개발 방식 말고 조합을 만들어서 재개발하는 방식. 이제 이 방식으로 추진을 하다가 안 됐던 곳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4분의 1 이상이 반대를 하니까 조합 설립을 하지 못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던 그런 곳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딜을 하겠죠. 조합 추진위원장이 가서 반대하는 주민 가서 딜을 하겠죠. 선생님, 우리 공공재개발 가면 수용돼서 가는 거 아시죠? 예, 그거 우리 해보니까 별로 시뮬레이션 안 나오는데 선생님이 반대하시면 우리 공공재개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과반은 우리 만들 수 있으니까 3분의 2는 우리 동의서 지금 다 바로 거둘 수 있으니까 그냥 그거 받고서 저희 LH한테 땅 뺏겨가지고 그거 재개발 하실래요? 그냥 동의서 내셔가지고 우리 조합 만들어서 그냥 우리끼리 하실래요? 택하세요.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고민하겠지. 아씨. 더럽고 꽉 물려빛네 하면서 통해서 내는 사람들 나오겠죠. 지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내가 차악을 선택하느니 차라리 그럼 조합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곳들이 일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현실적인 제 예상이에요. 그리고 공공재개발밖에 안 되겠다. 정부에서도 공공재개발이 이게 실적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또 만들어내는 곳도 있긴 할 것 같은데,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이게 거래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게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이게 공공재개발이 지금 10%에서 30% 추가 부담금을 줄여준다 막 이런 걸로 지금 포장을 해놨지만 이 10%에 30%의 추가 이익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뭘 기준으로 10%에 30%인데 우리가 관리 처분으로 사업 지금 정산도 안 해봤는데 니들이 미리 그런 거 아니에요. 야, 니들이 사업하면 추가 부담금 너 1억 내게끔 되어 있는데 30% 줄여줄게. 7천만 원만 내게 해줄게.
그거 내가 계산해봤어. 야, 아직 우리가 사업하는 거 마무리도 안 해봤는데 지금 앞으로 5년 뒤에 실제로 그렇죠. 관리처분 이 재개발 사업을 사업성 추산이라고 하는 거를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개발 투자를 해보신 분이나 경험해본 분들이면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 시행 인가 계획 수립할 때도 사업성 추산을 하고 그 전에 조합 설립할 때도 사업성 추산을 하고 그 이후에 그 사업 시행 계획 분양 신청할 때도 하고 관리 처분 이후에도 하고 계속 사업 계획 변경을 하면 사업성이 계속 바뀌거든요. 왜냐하면 분양 환경이 계속 바뀌잖아요. 아파트를 얼마 지을 수 있는지 공급 환경 조달하는 원가도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10년 전에 사업성 추진한 거랑, 사업성 추산한 거랑, 10년 후에 사업성 추산한 거랑은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뭐 얘기하는 거랑, 10년 후에 실제, 또는 5년 후에 실제 내가 내야 되는 추가 분담금이 나올 때 추산하는 거랑 내용이 달라져요. 근데 지금 이거 얘기하는, 5년 뒤에 분양 환경이 어떻게 될지 뭣도 몰라서 사업 추산이 어려운데, 지금 기준으로 10%에서 30% 정도는 넌 줄어들 거다,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뭔가 좀 미래를 예상하게끔 하면서 이렇게 준다는 거를 받아들이기도 만만치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어거지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이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성이 열악하게 나빠져 있는 이유는 가장 주된 이유는 그거거든요. 분양가를 나라가 찍어 누르고 있으니 분양 수입이 줄어들게 되니까 주민들이 지금 이 추가 부담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걸 갖다가 결국은 분양 세대수를 늘려서 임대 아파트를 많이 넣어가지고 열악한 어떤 그런 환경을 감안하고 사는 조건으로 해서 추가 부담금 그것도 줄여주겠다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이런 공공재개발이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한적으로만 뭐 하는 곳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실제로 가다 보면 흐지부지 돼서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한 번 딱 올해 안에 쇼부를 보겠다. 올해 안에 이제 뭐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거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올해 내년 어떻게 실제 주민들이 반응이 나올지는 위치마다 봐야겠지만 이 8곳 중에서 몇 개나 될까요? 글쎄요. 네. 뭐 지금 소장님 얘기한 것처럼 네. 얘기해 보면은 공공재개발은 어차피 특별한 메리트가 없고 그리고 또 보상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그러니까 추진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반면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이 동의를 받기에는 더없이 좋은 조건을 하나? 야, 네 목에 이거 받아. 그러니까 이거 지금 조합하고 그냥 조합으로 가자. 안 그러면 우리 같이 차악을 선택해야 돼. 차악은 이미 우리 동의 다 나와 있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일부가 있을 거고 이 단지들 중에서 몇 개나 나올지는 근데 결국 정부도 칼을 딱 꺼내가지고 우리 공공재개발 하겠습니다 얘기를 꺼내놨는데 그러니까. 실적은 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번에 8개 된 곳 중에서는 좀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곳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3월에 발표한다라고 하는 신규 같은 경우는 조금 신규는 열의가 되게 있는 곳이니까 그쪽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지금 오늘 기사 픽은 안 해놨는데 최근에 이제 언론에 나오는 기사의 흐름을 보면 신청한 곳들 중에 상당수가 다 탈락했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재개발 사업이 그냥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집이 낡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열악한 환경,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집도 낡았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열악한 요건들이 그 정량 요건을 채우지 못해서 여기는 아예 얘기해보지도 못하는 그런 곳들이 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곳이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건축 관련된 것도 굉장히 전 재밌는데요. 지금 분명히 얘기했듯이 서울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조합들 반응이 긍정적이다 얘기하고 있고 다른 기자분들의 기사들을 보면 공공재건축에 반대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거 진짜 되긴 되는 건가요? 책상 위에서만 일을 하니까 돌아가는 환경 지금 거의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 물정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세종시로 이전하고 나서부터 네. 현실하고 더 멀어지신 아니 지금 것 뭐 같아. 서울시 분이라며. 아, 그런가? 서울시가 공공재건축도 차질 없이. 아, 그렇구나. 네, 네네. 뭐 그랬다고 하는데. 자, 아무튼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관련해서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취지는 쉬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진행이 돼봐야 될 것 같고 2021년 한 해 끊임없이 등장할 키워드가 이 재건축하고 재개발에 관련된 키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보겠습니다. 명절 이후의 부동산 시장 궁금하시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만 채 주택 공급에 속도전을 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공공택지 후보 관련된 내용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 2분기까지 후보지를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서울 접근성, 주택 수요 분산과 효과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광명시흥, 하남, 김포, 고양 화전 등 물망에 오른 지역들이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토지 수용, 보상 절차, 이해관계 해결이 관건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서울의 32만 구 공급을 위해서 전국에 8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이사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 입법 절차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25만 가구 규모인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는요, 1분기에 시작해서 2분기까지 완료할 방침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부가 이처럼 속도전에 나선 것은 표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후속 조치를 서두르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실제 공급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시장의 불안 심리를 조기에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 정부 대책이 발표되면 집값이 잠시 주춤하다가 상승하는 패턴을 반복하는 학습 효과를 사전에 찾아나겠다라는 것으로 그 의도가 풀이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문 대통령께서는 국토부 집값 안정에 명언을 걸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에 따라서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요. 이사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이러한 영향 때문일까요? 실제 시장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4개월 만에 증가세가 꺾여 보이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이사 공급 대책의 우선 공급권 탓에 매수세는 일단 관망세로 접어들었다라는 평가가 우세적입니다. 신고가 경신이 지속되나 영향적인 재건축, 신축 위주로만 진행되고 있다라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전세값 급등세조차도 약간 주춤해지는 모습으로 시장 안정을 되찾을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일단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신규 택지 지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다뤄보고 싶어요. 지정되기 전과 지정된 후 어떤 것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첫 번째는 인근 집가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리고 또 신규 택지 지정이라는 것이 시장 안정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지, 이 두 가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잘 모르는데? 왜 몰라? 경험이 없잖아. 왜 없어? 전 신규 택지 지정하고 그 주변의 집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심 있게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그거 같아요. 왜 뜬금없이 이번에 신규 택지 지정이 나왔나 얘기들을 했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3기 신도시 발표를 할 때, 택지지구 발표를 할 때 계속 거론되다가 빠진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당시에 발표할 때 물량으로 넣기에는 약간 좀 부족했던 곳들. 근데 계속 추후에도 작업들을 했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LH라든가 이런 그 지방공사에서는 자체 택지 발굴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잖아요, 업무들을. 그 물량들 중에서 일부가 조금 이제 또 발표할 만큼 준비가 돼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유력하다고 막 계속 얘기 나오다 빠꾸 먹었던 데들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신규 택지로 조금 추가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런 택지들 중에 보면 굉장히 괜찮은 택지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지금 시장 수요층들 중에서 3기 신도시, 뭐 당장 올해부터 사전 청약 준비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예, 이제 이런 분들이 뭐 물량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떨어지면 그럼 다음에 여기라도 해봐야지. 이제 그런 것들 중에 뭐 상대적으로 좀 나쁘지 않은 곳이 또 나오네. 기대해 볼 만한 이제 그런 물량들이 조금 추가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뭐 그런 의미 정도로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신규 택지에 관련된 얘기를 굉장히 고속하게 서두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을 텐데요. 시장의 불안 심리를 조기에 진화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또 학습 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겠죠. 네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얘기를 픽한 내용 중에 꼭지로 삼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규 택지 지정 얘기가 나오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기사들이 어떤 거냐면, 여기가 지정이 되려고 하는데 후보지로 물망에 올랐는데 여기다가 지정하면 배드타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거고, 또 수도권하고 가까운 곳을 지정했는데 거리가 너무 먼 거 아니냐, 이 얘기 나올 거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교통호재, 여기다가 어떤 교통을 깔아줄 것이냐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근데 맞춰서 할 것 같은데, 이번에도 우리 지금 그래요? 3기 신도시도 공통적으로 보면 2기 신도시가 가졌던 약점들에 대한 비판들을 이제, 그러니까 3기 신도시는 좀 좋은데 이제 그 택지지구는 다 좀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일단 좀 메머드급으로 나오는 곳들이 신도시 이름을 달 것 같은데, 지금 보면 3기 신도시들은 대부분 광역교통 대책들을 묶어가지고 넣었잖아요. 그래서 GTX 계획되어 있는 것들을 어쨌거나 물어서, 또는 확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교통의 요지들 있는 곳에 넣을 것 같고, 예,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예상하는 것들도 거의 뭐 그런 쪽에 사람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또 얘기 솔솔 나오는 게 GTX-D 노선 관련돼서 뭐 신규로 교통망을 확충하지 않아도 이미 GTX-D로 연장되는 구간 쪽에 연결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인근 집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 택지 지구의 지정으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교통망 호재라든지 또는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것 같고, 저는 그게 맞물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보시면 다산 신도시, 그러니까 다산 지금이나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왕숙이 들어오면서 GTX를 물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남도 그렇고, 결국 뭐냐면 그 지역에 이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그런 교통을 물고 오면서 지역 호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 맞아. 그래서 그게 배제가 할 수 없어요. 결국은 들어오면, 얘네는 그런 교통 인프라라든가, 그리고 3기 신도시도 공통적으로 보면 자족 용지 비율이 되게 높은 편이거든요. 채울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다음 문제고, 일단 그러면 개중에 양질의 일자리, 뭐 양질의 일자리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이런 곳들은 좀 넣어서 올 테니까, 이제 그런 개념 때문에 기대들 되면 일단 그 주변에 이제까지는 외로운 섬처럼 이렇게 덩그러니 떨어져 있었던 아파트였는데, 옆에 신도시가 오면서 저기 신도시의 인프라를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택지지구가 되겠네, 그런 아파트가 되겠네,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분명히 집가에 영향을 받는 곳은 나올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조속하게 서두르는 거 보면 이사 대책 발표한 이후에 진짜 말 그대로 명운을 걸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건데, 이번 구정 때 부동산 얘기 해보셨습니까? 안 했는데? 안 했어요? 네. 어디 안 갔다니까. 어디 안 가셨어? 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보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이야기들이 뜨거운 제사상의 화두였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던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사대책에 대한 효과인지, 아니면 진짜 처음에 발표되고 나서 좀 숨고르기 좀 하잖아요. 그 기간 안에 들어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진짜 조용합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조용해요. 그래서 과연 이 효과가 지속될 것인지, 또는 정부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효과의 지속을 위해서 이러한 공급대책, 신도시 택지지구,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과연 어느 지역이 새로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될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좋은 기회라기보다 아직 운도 안 떨어진 거고, 그냥 생각해보고 있다, 이제 나올 거다, 이런 얘기인 거니까,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설레겠죠. 이제 지금 우리 무슨 지구 얘기하듯이, 거기 청약하면 어떨까, 이제 그때 나오겠지. 네. 자, 네 번째 이야기로 갈게요. 전월세 신고제가 6월 달에 시행되기로 했었는데요. 2달 앞당겨서 시범지역으로 해서 진행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명화 기대 속에 과세 포섭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16일 진행한 새해 업무 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6월 시행으로 예상됐던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2달 앞당겨 시행하겠다라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범 대상 지역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후 30일 안에 임대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신규 갱신 여부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시범 기간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6월 이후부터는 큰 문제가 생겨요. 자, 전월세 신고제 시행에 따른 순기능이라고 하면 첫 번째가 전월세 신고제 도입으로 시장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정부 입장에서는 시장 동향을 더욱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임대소득이나 중개보수료가 양성화돼서 세원 파악이 용이해진다라는 순기능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임대료를 하향 신고할 것이다. 두 번째는 보증금과 월세를 반대로 신고할 것이다. 세 번째는 임대인의 각종 비용을 전가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요, 또 일반 많은 임대사업자들은 이런 생각들을 해요. 임대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작업 아니냐?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연 2천만 원 이상의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고요.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금 징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순기능, 그리고 부작용. 자, 이게 시행된다면 임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준비를 미리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소장님 의견도 궁금한데요. 그냥 세금 낼 준비를 해야죠, 뭘. 돈 많이 벌어놔야 한다. 세금 내고, 세금 때문에 한번 세금 내보니까 이거 월세 이거 받아갖고는 안 되겠다. 월세를 좀 더 받아야겠네. 그 생각을 모든 임대인들이 하겠죠. 그렇지. 네. 전세로 놨던 걸 일부 반전세로 전환해야 되겠다. 뭐 이제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네. 일부는 매년 내야 될 세금 정도는 분담해서 월세로, 보증부 월세로, 보증부, 전세 7억이었는데, 전세 7억 간주임대료에 따른 연 소득세가 얼마다. 그러면 이제 그거 정도는 1년에 한 번씩 연세로요. 제가 소득세,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네. 아예. 전세 7억에 놨어. 근데 제가 이게 소득세와 간주임대료가 나온대요. 그러면 전세 7억에 딸려있는 그 소득세 나오면 그 소득세만큼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그렇게 특약으로 달아서 월세고 1년에 한 번씩 주세요. 소득세만큼. 종부세는 제가 낼게요. 보유세는 제가 낼게요. 근데 요거 딸려있는 소득세만큼은 내주세요. 그럼 연세로 5월달에 뭐 계산할 때 그때 주시면 됩니다. 뭐 안 나오면 그거 보증금에서 까고요. 뭐 이런 식으로 특약 달아가지고 그냥 무섭다 이거. 쓸 것 같은데? 들어도. 아니 써도 쓰지 않겠어요? 이거 무서워. 네. 아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이 지금 이 전월세 신고제 또는 이제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제 시행이 되는 거지만 지금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나왔던 거예요. 10년도 더 전에 2009년, 2010년에 이미 3주택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3주택 전세부터 과세하겠다. 근데 집값이 막 폭락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안 돼가지고 야 집값 빠져가지고 난리나 죽겠는데 여기에 뭐 소득세를 내라고 이제 그러면서 잠잠해 있다가 다시 이제 집값이 확 오르고 나니까 이제 공론화되면서 이제 입법까지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전세를 받는 것도 간주임대료니까 그거에 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월세도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 그런 거고 뭐 이제 그렇게 소득에 대해서 투명한 과세를 하겠다라는 측면에 이렇게 가는 것까지는 오케이. 결국 뭐냐면 그러면 그거에 준해서 이제 임대료 부분도 더 세입자분들은 임대료를 올릴 생각을 해야 더 되겠네. 납부할 준비를 뭐 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세입자가 더 낸 월세가 국가의 세금으로 이렇게 그 조세 전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갈 것이다. 자, 일단 시청자분들께서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법은 다 통과가 됐어요. 시행 일자만 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렇죠.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를 뭐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하는 겁니다. 빨리 한다. 그렇죠. 그거를 좀 당겨서 하겠다. 준비가 이게 원래 6월에 하겠다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우리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할 때 보면 RMS
뭐더라? 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그 본인 인증해가지고 가서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좀 기다렸는데 빨리 만들어졌나 보지. 그러니까 법 통과되고 만들어라고 만들었는데 뚝딱 만들어져서 테스트해보고 이제 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이제 조금 2달 빨리 하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이제 이거 되면 실거래가 신고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 가지고서 자료들 만들어서 이제 그 지역별로 주택 형태별로 뭐별로 평균 임대료 이런 거 만들어지면 이제 그 내용 가지고 지금 세금도 걷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임대료 통제 정책에도 활용하는 DB를 쓰겠죠. 이게 당장은 그 내용이 안 나와도 앞으로 뭐 1년 뒤, 2년 뒤 이런 때에는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얼마든지 임대료 상한제든 이제 그런 내용으로 분명히 써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서 기쁘지가 않아. 이래도 세금, 저래도 규제. 그러니까. 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신고 의무자가 임대인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신고의 내용을 보면 일단 계약했을 때만 신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계약이 해제가 돼도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 잘못해서 신고를 30일 안에 제대로 못하면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물을 수 있는 부분이라. 과태료 이거 칼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거 뭐 빼도 박도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거 빼도 박도 못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신고 의무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아무튼 전월세 신고제 시범 지역이 어느 지역이 될지, 과연 신고하는 시스템이 어느 부분에서 어디까지 입력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세금에 대한 부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라서 거기에 따른 대비는 좀 하셔야 돼요. 이거 근데 주택만이에요? 아니면 상가도요? 일단은 전월세 다. 네, 임대. 싹 다예요. 싹 다. 네. 자, 5번째 이야기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등기 신청의 기준으로 바꾼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얘기들입니다. 자, 등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 발의가 된 상황입니다. 최근 이 얘기를 하려면 이 배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배경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 3년간 총 78,009건의 부동산 실거래가 취소 신고가 있었대요. 취소 신고 의무화가 시행된 2020년 2월 이후 11개월 동안 취소된 건이 무려 37,535건에 달한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실거래가 신고해놓고 취소했을까라는 건데요. 입법 진행하시는 의원실의 이야기에 따르면 취소된 실거래가 중 상당수가 고의로 고가의 매수 신고한 후 취소하는 가격 혼란 행위로 분석됐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수요자에게 부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라서 없애야 한다라는 건데요. 변경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부동산 실거래가를 계약 기준이 아닌 등기 기준으로 하면 부동산 거래 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거기에 따라서 신고 기준을 계약일이 아닌 등기 신청일로 바꿔야 한다라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가격 정보 왜곡도 막고 가격 안정 도모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가격 안정 도모는 좀 이따 나눠볼 건데 의미 있는 얘기일 것 같아요. 또 시장 상황을 뒤늦게 반영하기 때문에 혼란도 우려된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실제 시장과 실거래가 데이터가 2, 3개월의 오차가 나오기 때문에 매수자들이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하고요.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은 3개월 전 가격을 보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왜 이렇게 비싸냐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신청일, 계약일이 아니라 등기 신청일로 바꾸게 되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지, 그리고 정확한 정보가 우선인 건지, 또는 빠른 정보 공개가 우선인 건지에 대한 얘기들이 입장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문제일 것 같은데, 이 기사 어떻게 보셨어요, 선생님? 의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하니까. 네. 이제 바뀌면 중개업자분들은 좋지. 왜냐하면 등기 잔금 받고 넘기고 나서 그때 신고하면 되니까 속 편하지. 그래서 중개업자분들은 되게 마음 편할 것 같고. 등기 신청일이니까 실거래가 신고서가 있어야 신청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잔금일 막판에 가서 신고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개업자분들은 되게 편할 것 같고. 이게 상승장 하락장에서 달라요.
상승장에서는 지금 매도인들이 왜 신고 이거 빨리 실거래가 신고 빨리빨리 되게끔 안 하냐. 왜? 고가에 신고된 내용이 빨리 나와야 우리 집값 조금이라도 더 받고 팔 수 있어. 이 동네 중개업소 가두리 이 중개업소들 이거 신고 늦게 하고 이놈 새끼들 다 처벌할 수 있어. 뭐 이제 이런 마음으로 빨리 신고하게끔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목소리에 화답해가지고 실거래가 신고 투명하게 빨리 한다고 해서 60일, 30일로 땡겨놨잖아요. 그 맞아. 상승장에서는 그게 맞아. 가격이 앞으로 계약되는 애들이 더 높게 나오니까 더 높게 거래된 사례가 빨리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매도인들은 좋지. 맞아. 그 가격 보고 매수자 못 봤냐. 이 가격에 팔렸다. 그렇지. 근데 이제 하락장이 오면 이제 빨리빨리 하락장이 오면 이렇게 빨리 신고해야 되는 거는 마음에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빨리 신고해야 되면 가격이 빠져있는 가격도 빨리 늘어내야 되니까 그게 별로야. 이게 이 상승장 하락장에 따라서 신고 의무가 빨리 있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내용대로 늦게 신고하는 걸로 바뀌게 되면 상승장에서는 매도인들 입장에서 화나지. 야, 씨. 지금 올라가는 거 당장 딱 드러나서 알아야 되는데 등기치고 나서 한 달 이내면 보통 우리가 계약하고 잔금까지 한 달에서 2달 정도 잡잖아요. 그렇죠. 그럼 잔금 받고 한 달 안에 신고하면 계약 시점보다 적어도 2개월에서 3개월 뒤에 신고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2개월, 3개월 차이의 가격 이 변동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러니까, 그럼 이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취합해서, 보통 이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신고 사이트 올라오죠? 그럼 그 자료를 받아다가, 여러 가지 부동산 서비스들도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자료를 보는데, 이게 2-3달이 떠버리면 골 때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적절한 데이터로 볼 수가 없고 이 실거래가 자료 자체가 그렇죠. 계속 뒷북 자료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료로서의 시의성을 담고 있는 자료로서 유통할 수 있느냐 거의 쓰기가 되게 애매해지는 그냥 2달 전에 3달 전에 이런 분위기였구나. 뒷북 치는 그런 자료를밖에 못 쓰는 것이. 그렇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게 집계한 자료들을 일종의 디지털 쓰레기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일종의 디지털 쓰레기. 2-3개월 뒤에 추세 확인만 하는 이런 용도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계약해놓고서 취소시키고 계약해놓고 이것 때문에 가격이 오히려 더.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그런 건지, 왜 이렇게 취소가 많이 있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판단이 약간 어렵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바꾼다고 하면, 이거 별로 이렇게 자료로서는 의미가 없어지겠구나.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저 한편으로는 소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상승장에서 지금 실거래가 신고가 빨리빨리 올라오게 되면, 과거가래요, 가격. 즉, 다시 얘기하면 그게 하한가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실거래가 신고 관련해서 매도자들도 얼마 신고됐는데 우리는 얼마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 다시 얘기하면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의미가 있다라고도 한편으로는 보여져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 의원실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상당수가 고의로 고가에 매수하여 신고한 후 취소하는 가격 혼란 행위로 분석됐다. 근데 이게 진짜 그럴까? 나는 이 부분이 일단 의원실에서는 이게 소위 말하는 가장매매 그거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게 진짜 그거였을까? 그리고 제 실무 쪽에서는 왜 취소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 이게 그럼 결국 위약금 내고 취소한 케이스도 있을 수도 있고, 있겠죠. 그러니까 계약하고서 위약금 내고 취소한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그러긴 했는데 사실 쉽지 않아요. 위약금 내고 취소한다는 건. 그러니까 신고만 그렇게 해놓고 신고만 했다가 신고 취소하게끔 해서 그렇죠. 가격 장난을 치는 그런 게 있었다고 지금 자꾸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은 그걸 못 하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해제하면 해제 신고도 해야 되고 사유도 넣고 해야 되니까 쉽게 그렇게 못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쉽게 못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도 깜짝 놀란 게 그래서 이 얘기예요. 2월 이후 11개월 동안 취소된 건수가 37,535건에 달한다. 이거 왜 취소가 이렇게 37,500건이나 이 취소된 사유는 뭘까? 그러니까 이걸 좀 면밀하게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들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실제로 그렇게 장난을 친 건지, 그러니까 가격을
왜곡해서 실거래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작전을 한 게 진짜 이만큼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건지. 뭐 음지에 숨어서 움직이는 일들이니까 그러니까 실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격이 급등해서 계약 해제를 요청해가지고 해제된 사례들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뭐 매수자 변경을 해야겠다. 내 이름으로 살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취소하고 다시 물어주고 재신고하고 그러면 두 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데이터는 뭔지는 잘 모르겠어. 좀 그런 부분은 자료들을 놓고 근데 뭐 그런 걸 볼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자, 그래서 정확한 정보가 먼저냐, 빠른 정보 공개가 먼저냐에 대한 입장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근데 이게 통과가 될까? 개정안 발의를 했는데 이게 큰 틀에서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에 공감을 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일부 의원이 그냥 좀 이름 좀 드높여 보시려고 한 건지 잘 모르겠네. 일단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입법에 대한 배경을 조사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게 정말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개정안을 추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였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빠른 정보가 먼저냐, 빠른 정보 공개가 먼저냐라는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상승장에서와 하락장에서의 의견 차이가 또 180도 다르다는 거. 하락장이 되면 이제 그때는 매도인들이 좋지. 가격이 떨어져서 거래되는 게 3달 뒤에 나오니까 아이고 매수인들 입장에서 답답하지. 매수인들 입장에서는 야씨 정보 빨리 다시 앞으로 바꿔라.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6번째 이야기 보겠습니다. 현금 청산 관련된 얘기가 마지막 이야기로 나눠보겠는데요. 이사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4일 이후에 사업구역 부동산 매수자는 현금 청산하겠다라는 얘기가 발표가 됐었죠. 아파트 대신 빌라 입주를 고려했던 실수요자들이 난감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 논란도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반면 아파트 수요는 공고한 상황입니다. 자,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추후 정부가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현금 청산돼요. 그래서 4일 이후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 그 부동산은 무조건 현금 청산됩니다. 전문가들은 법적인 소재가 있다고 하고 있으나 정부는 그렇지 않다라는 단호한 입장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매수세가 빌라 시장에 멈춰섰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연립하고 다세대의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높이 올라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서울 지역의 빌라나 다세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사대책 발표나고 나서 2월 5일부터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 공공개발지역으로 딱 진행정이 돼버리면 현금 청산한다고 해버리니까 이거 지금 뭐 난리 났습니다. 지금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도 굉장히 깊어지고 있는데요. 불안감에 따라서 거래 자체가 아예 안 되고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입주권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는 문제없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 보상의 원칙이고 감정평가 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우선 공급권을 부여해서 보상하는 방식도 뭐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괜찮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 지금 빌라 시장이 뜨거우니까 빌라 시장도 잡기 위해서 또는 공공이 진행하는 것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고 또 몰려갈 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억지스러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 사지 말라는 얘기죠? 네. 이렇게 요약하면 되는 거죠. 그냥 부동산 개발될 곳에 가서 부동산을 사서 진입하지 말아라. 시장을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글 썼어요.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을 없애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OECD 국가에서 실험 중이라는데 사실인가요? 네. OECD 국가 중 하나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을 없애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되게 실험하기 힘든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과감하게 실험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이 나라에서는 일단 투기과열지구라는 게 지정이 되면 네. 재건축은 사지도 팔지도 마. 그래서 재건축 조합원지 양도 제한 규정이란 걸 적용해서 그냥 아예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을 사면 청산이야. 요런 제도를 이제 적용하게끔 하는. 그러니까 물건이 나오는 게 굉장히
아주 예외 규정에 따라서 일부 매매만 할 수 있으니까 진입하는 사람들도 못 팔고 그렇죠. 이렇게 시장을 싹 없애버리는 그런 제도가 시행이 2017년 8월부터 됐고요.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규제 지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훨씬 많이 내라. 그래서 규제 지역 내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이렇게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올해 6월 1일부터는 양도 차익의 80%까지 세금으로 다 남는 거 있으면 80%까지 국가가 이렇게 다 가져가게끔 하는 이런 이제 이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안 팔아. 다주택자 매물이 씨가 마르는 이제 이런 시장을 없애버리는 정책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내용이죠. 이게 아니구나. 부동산 호재가 있는 지역은 아예 그냥 부동산 사고 팔 때 니들 맘대로 사고 팔지 마. 이 자유주의 국가긴 하지만 허가를 받고 사고 팔아. 구청장의 허락을 받고 니든 사도 돼. 너는 팔아도 돼. 허락을 받고 사고 팔아라. 이 집에 실제 들어와 살 건지. 집을 네가 갖고 있어? 그럼 그거 팔았다라는 거 나한테 증명하지 못하면 이 안에 집은 더 사면 안 돼. 허락 안 해줄 거야.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서울의 한복판, 서울이라고 얘기했네요. 네. 도심지 한복판에서도 하게끔 하는 이런 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이 임대차 거래도 한 번 계약하면 임차인은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2년의 임차 기간을 무조건 주장할 수 있고, 그리고 원하면 2년 뒤에 임대료를 5% 이내에만 증액을 해주면서 4년 이상을 거주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런 제도를 팍 바꾸면서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눌러 앉을 수 있게끔 딱 돼버리니까 신규 임차인들이 들어갈 집 물량이 갑자기 시장이 사라져버리면서 임대차 시장이 임대료가 급등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또 올해의 방법이네요. 앞으로 공공이 시행할지 안 할지 모르는 그런 지역의 재개발 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또는 재건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지역의 주택은 특정 일자, 갑툭튀한 날짜야. 이 날짜에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그냥 다 청산, 집 안 줘. 이렇게끔 딱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일단 재개발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게 되게 웃긴 게 이런 재개발 예상 안 하고 그냥 빌라 샀어도 추후에 지정되면 그냥 바로 다 작살 나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완전 깡패네. 초유의 어떤 이런 겁주기 이게 무슨 입법을 지금 해놓은 것도 아니고 이런 입법을 초법적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할 거니까 사지 말아라 이런 거를 국토교통부 이름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언론에 쫙 뿌리면서 계속 홍보하면서 겁주고 있는 이런 규제를 이걸 통해서 결국 뭐냐면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살 사람이 없는데 당연히 팔 사람이 없지. 팔고 싶어 팔지 못하지. 지금 사는 사람은 앞으로 팔지 못하지 또. 왜냐면 앞으로 계속 안 될 거니까. 그래서 시장을 이렇게 다 사라져 버리게끔 하는 이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시장을 없애버려. 그냥 이 물건의 가격이 불안할 것 같아? 그러면 사지도 팔지도 마. 시장을 없애버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결과가 날 것이냐. 일단 뭐 임대차 이런 거에서는 몇 개 드러났어요. 시장을 없애버렸더니 임대 가격이 폭등해버렸어.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재건축 이런 것도 매물들 사고 싶은 사람은 있는데 살 수 있는 물건들, 조합원지 양도가 가능한 예외에 따른 물건들은 굉장히 제한적이니까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줄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야죠. 그리고 지금 당장 보세요. 압구정 최근에 굉장히 막 가격들 올랐다고 급등했다고 기사 많이 나오는데 왜 지금 갑자기 압구정에 초과 수요가 갑자기 발생했어요? 딱 한 두 가지 이유죠. 조합 설립 민간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이 되니까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려면 지금 사야 돼. 그래서 지금 수요가 몰리는 것도 있고 또 그럼 지금 조합을 왜 빨리 하려고 해? 지금 조합 설립 안 하면 2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분양 신청할 수 있게 그럼 또 겹 규제를 쌓아놨잖아. 그거 피하려는 사람들이 지금 물건은 몇 개 없는데 수요는 또 이만큼 쌓이니까 또 가격이 급등한 이 상황이 만들어졌죠. 시장을 없애는 게 시장이 작동 안 하게끔 하는 게 이런 식으로 부작용들을 계속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제 빌라 사고 팔지 말아라 이것도 시장을 아예 없애버리는데
빌라를 사고 팔지 못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겠냐? 진입을 못한다고 해서 이 부동산 가격이 이 부동산 가격이 매수하면서 신규 진입을 하지 못하지만 이게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내가 빌라를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 청약을 계속 하고 싶었는데 첨수 가점이 안 돼서 나는 계속 당첨이 안 됐어. 그래서 내가 나도 새 집을 받고 싶은데, 도심지 안에 새 집을 받고 싶은데 3기 신도시도 절대 내 조건에는 안 될 것 같고, 나는 새 아파트 사기에는 언감생심이고, 이 공공재개발에 진입을 해서 그냥 그렇게 좋은 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파트 한 채 받고 싶어, 이런 수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가서 재개발 하나 사. 그럼 이 사람은 내 집 마련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들어가서 이 집만 잘 갖고 있으면 아파트 한 채 되잖아. 그러면 다른 청약을 안 해도 돼. 실제 10년 전, 15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재개발 투자를 통해서 내 집 마련,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새 아파트를 갈 수 있는 루트를 찾아가지고 했었어요. 나도 그 중에 하나야. 그렇게 해서 새 집을 청약으로는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재개발 공부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차단했잖아. 그럼 이게 공급 효과가 있을까? 그럼 반대로. 이렇게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지어진 집은 나중에 짓고 나면 중간에 거래를 차단했으니까 안 비쌀까? 결국은 물려서 이거 팔 수 없어서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짓고 나면 도심지 안에 새 아파트 공급 나오는 거니까 그거 받는 사람들이 그 차익은 다 먹겠지. 시행에 따라서 오르고 상승분 이런 것들은 다 먹겠지. 그러니까 시장을 없애는 부분에 대한 왜곡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좀 살펴봐야겠지만, 결국 공급을 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이 되고 가는 거는 청약이라든가 새 아파트를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수요들을 일정 부분 머금어 주는 거예요. 물론 투기꾼들이 와가지고 사고 그런 놈들도 있어.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시장에 아파트를 사거나 아파트 분양을 받거나 하고 싶었던 수요들이 일부 들어와서 이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로 가끔 실수요자 수요들을 머금어주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그 부분들을 다 날려버린 거죠. 근데 그 방식 자체가 너무 도가 지나치고 상상도 못했던 어떤 그런 수준이라서, 이게 제가 지난번 별별 수다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 또한 마찬가지. 이 사유 때문에 공공재개발 판 열심히 깔아놨지만 추진 안 될 가능성도 되게 커요. 이게 이 공공이 시행하는 경비사업 방식으로 갈 경우에는 2월 4일 이후에 매수한 사람은 다 청산이다. 이 이야기는 재개발 사업 안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소유자들은 결국 각자의 위치에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방식이 나한테 더 유리할까, 이걸 생각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결국 개인들 다 각자 도생,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 집에 입주할 건 아니야. 중간에 난 팔아야 돼. 근데 이 규제가 작동을 하면 나는 못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무조건 공공재개발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2월 4일 이후에 판 것들은 그냥 2월 4일 기준으로 해서 전체에 대해서 이 구역 안에 내가 집을 2채 갖고 있었는데 2채에 대해서 하나만 아파트 주겠다? 딱 정해져 버렸어. 그럼 난 또 반대하는 거야. 근데 그런 식으로 반대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면 이 반대하는 사람은 결국은 땅을 나라에다가 뺏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상가만 받고 뺏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나의 재산이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사투하는. 저는 재개발 지역에서 용산 4구역 참사했던 그 지역의 세입자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그렇게 나이브하지 않아요. 저는 화염병들 날아다니고 하는 거 제 눈으로 다 봤단 말이에요. 심각해요. 그래서 추진 주체와 이런 규제에 따라서 손해가 발생하는 사람들 간에 극립한 이 극심한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사유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결국은 이 시장을 없애버린 부분이 사업 추진에도 굉장히 큰 걸림돌로 작동을 할 거고요. 한편으로는 또 이게 이제 또 이 시장을 없앤 게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식으로 작동할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벌써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연락 안 오던 몇몇 부동산들이 제가 갖고 있었던
재개발 입주권 관련해서 팔았냐고 계속 연락 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재개발, 신규 추진 재개발은 매수가 아예 안 되니까 그치. 그냥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그러니까 나는 공공재개발 되면 저 공공재개발 추진되는 빌라 하나 사서 새 아파트 받아야겠다. 좀 쌀 때 들어가서 10년 버티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려고 했다가 지금 진입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짓고 있는 거 사자. 할 수 있는 거 사자. 이렇게 그렇죠. 기존 아파트나 기존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입주권이나 이런 쪽으로 수요가 돌아가면서 오히려 그쪽의 가격이 더 올라가는. 맞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아니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네. 그러니까. 그래서 벌써 연락이 엄청 오고 있습니다. 네. 시장을 한쪽으로 누르면 한쪽으로 튀어 올라가는 거니까. 네, 그걸 뭐.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여기가 시장을 열려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풍선 효과가 가고 있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현재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명절 이후에 첫 번째 별별수다 한번 진행해봤는데, 오늘도 여전히 수장님의 화려한 말이 많았어요. 이야기로 짧게 가자고 그랬는데 오늘도 말 듣기 많이 했네. 풍성하게 제가 기사를 픽을 잘한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할 만한 기사로. 나 얘기하면서 화나. 이제 앞으로 이 공공이 선이다, 공공이 다 뭐 때려잡는다 이런 주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조만간에 또 시장 선거 하시게 되면 또 그럴 텐데. 안 하고 싶어, 잊고 싶어. 보기 싫은 내용인데 자꾸 읽게 만들잖아. 어떡해. 이게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는 주제들이에요. 이게. 현재 이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을 읽어낼 수 있는 파라메타가 아닐까.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앞으로 부동산 자문업 등록해야 부동산 유튜브 할 수 있다고. 뭐 이제 그런 얘기 나오잖아. 맞아요. 그거 나오면 난 이제 그만둘까봐. 그렇게까지 해놓고 이거 유튜브 돈도 안 되는 거야? 진짜. 자문업 등록해야지. 네. 다른 사람 구해. 나는 안 할래.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새롭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